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 양구에는 환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미리 다 백신 맞고 좀 여러분 뵙게 편안히 배우려고 백신 맞았고요. 같이 오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다 검사 받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왔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근데 이 코로나 문제가 2, 3일 전부터 좀 갑자기 달라지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 많은 사회는 괜찮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는 자꾸 번져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 3일 이틀 전인가요? 우리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모이는 이제 총동창회가 있는데 전국의 졸업생들이 이제 흩어져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게 됐는데 모이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만 한 40명이 서울에 이제 모이고요. 듣는 사람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서울대학 졸업생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 걸어오는 애들만 보면 대구에서 들었다든지 또 전라북도 여산에서 들었다든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그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그런 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우리 국방대학원에서는 나보고 이제 대전까지 좀 와서 가연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거리도 멀지만요. 나도 또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좀 편한 방법이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서울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이제 전국 그 듣는 분들한테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나는 방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국방대학원 학생들은 또 전부 자기 집에서 듣고요. 그러니까 열성만 있으면 이런 그 강의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3.1운동 때부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런 얘기하다가 북한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얘기가 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 얼마 동안 우리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 좀 답답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정치계가 혼란스러워졌나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생각이 높아졌으면 국민들이 듣겠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꽃 같은 얘기를 항상 듣다가 또 자기네끼리 싸우는 얘기 듣고 나면 희망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5, 6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내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얘기부터 하나 얘기하고서 이제 우리 현실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제자 가운데 연세대학교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숙명여자대학 다니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고향도 다 비슷하고요. 그 둘이서 이제 몇 해 동안 이제 지나오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이 남자는 나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할 때쯤 되면 그 여자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우리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자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제자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 됐다.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할아버지는 너 결혼이 늦을까 봐 걱정하곤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자.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나이 많으시니까 빨리 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걸 내가 보고 싶은데 잘 됐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인지 좀 떳떳한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두 가지는 봐야겠다. 첫째는 인간이 사주를 봐야지. 그 궁합이 좋아야지. 궁합이 높으면 안 되니까 사주 봐야겠고 또 하나는 우리 집안이 전통적으로 오래 명문가의 집안인데 너무 이제 떨어지는 집안이면 안 될 테니까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좀 알아봐라. 그 두 가지만 좋으면 허락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제자가 아버지하고 이제 의논하고 그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 얘기 되면 인관이 우리도 집안 얘기를 항상 한다고 명문가의 집안이 어떻게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주만 내가 받아다가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주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친구의 그 가정이죠. 가문에 이제 족보를 쭉 적어서 갔다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걸 쓱 보시더니 궁합이 참 좋다. 그렇게 좋기가 어려운데 그건 괜찮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래서 집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족보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보고 또 보고 또 보시더니 그만 푹 접어놓더니 안 된다 그랬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놈의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오래전부터 한양이죠. 서울에 살 때부터 싸웠는데 내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놈의 집안하고는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이혼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뭐 아주 딱 잡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서 물러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솔직히 다 그 얘기 했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잘 양해가 되면 결혼하고 양해가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해봐라. 나는 허락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아버지한테 와서 내 여자친구 집안에서는 허락이 되는데 문제가 할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는 뭐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의논하다가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 제자 보고 하는 말이 민구하니 할아버지 뭐 오래 사시겠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래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래서 결혼이 늦었다고 그래. 내가 내 제자 보고서 몇 살이냐 그랬더니
뭐 아직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28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왜 생각났냐 하면요. 요새 우리 이제 나같이 좀 나이 많은 세대 사람들이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윗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젊은이들이 고생하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 이걸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할아버지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가 말이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 생각은 맹관이 다른 나라도 이 나라 꼭 같았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원수는 꼭 갚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맹관이 은혜도 꼭 갚아야 한다. 이 생각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들, 딸들에게 누구는 원수 집안이고 누구는 우리 은혜를 갚을 만한 집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조선 왕조 시대 500년 역사를 보면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수 갚을 줄 알고 은혜 갚을 줄 알고. 그 원수를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크게 보게 되면 원수 갚는 쪽하고 원수의 지는 쪽하고 한쪽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는 절반은 병들어 버립니다. 절반은 버림받습니다. 그럼 은혜 갚는 거야 갚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갖다 보고 또 저쪽에 은혜만 갖다 보면 끼리끼리 살게 됩니다. 우리끼리 너희끼리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원수를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힘든 문제입니다. 난 이제 텔레비전 볼 때 다른 건 별로 안 보지만 뉴스를 좀 보고요. 또 운동 경기를 좀 봅니다. 운동 경기를 보는데 여자 배구들을 이따만큼 봅니다. 배구 보면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여자 배구 가운데 이제 아주 그 쌍둥이 여자 선수가 있잖아요. 흥국생명에 속하는 이제 그 여자 선수가 있는데 둘이 다 국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돼야겠는데 그 두 쌍둥이 그 선수가 학생 때 어렸을 때에 다른 학생들한테 좀 폭행을 한 모양입니다. 싸워서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때 그 폭행을 받았던 그 친구가 말이죠. 그 여자가 이 두 선수가 평범하고 아무도 모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날 괴롭힌 선수인데 잘 출세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원심이 떠올라온 겁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고생하고 너희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그래서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국가선수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폭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흥국생명국에서도 고발이 들어왔으니까요.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조사하고서 체육회에다가 그 사실 넘겼더니 맹고하니 그런 폭행을 한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 국가대표 선수에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올림픽 앞두고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주 그만큼 훌륭하게 키웠던 두 국가 선수도 불행해지고요. 우리 국가대표팀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사람은 누군가 하고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 때문에 또 학교 다닐 때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네도 손해보고
나라도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가만 생각해보면 민구안이 이 선수들이 학교 다닐 때에 지도해준 그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를 키워주는 선생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폭행을 당한 학생도 있고 상대의 선수가 저걸 폭행을 했고도 있고, 그런데 얘들이 다 이제 10년 가까이 자라가지고서 어른이 돼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뉘우칠 건 다 뉘우쳤는데도 너 이제 인생이 끝났다 말이죠. 그러면 누구나 손해입니다. 그럼 그 누구 책임이냐? 사실 책임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도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교사 생각은 누구냐? 이 할아버지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할아버지 민구안이 한 번 그렇게 됐으면 언제나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한 번 잘못되게 되면 그 폭행했다고 하는 또 상대 여자 선수가 만약에 내 딸이다, 또 내 제자다 하게 되면 저렇게 애써가지고서 국가대표까지 됐는데 어렸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쳐도 괜찮는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게 민구안이 원수는 갚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도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아라. 왜? 원수를 갚고 그 원수를 또 갚고 그 원수를 또 갚게 되면 역사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알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말이죠. 생각을 높이 가지게 되면,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내 잘못을 깨달아서 그 두 선수는 일찍 그 학생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렸을 때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 불리고, 그 학생은 민구안이 그때 우리가 철없이 그랬는데 알겠다고 말이죠. 더 훌륭하게 나라 위해서 좋은 선수가 되라고,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도 이제 대통령 뽑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만은 누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인데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또 그런데 다른 사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했으면 그건 벌 받는 건 나락도 벌 받아야 할 건데 그건 그걸로 보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을 뽑자 말이죠. 더 좋은 사람을 뽑자. 그 사람이 법적으로 실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합니다. 못하니까 한 번 원수가 됐으면 끝까지 그걸 갚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더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입니다.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일본의 아베 수상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 일본의 대학생들이 행복하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좋은 역사를 살 수 있는데 두 지도자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이 그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걸 지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일본을 일본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옛날로 이제 다 해결하고서 간다 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본데요. 아닙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데나우어 수상이 이제 수상이 됐습니다. 그 아데나우어 수상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민구안이 우리 히틀러 정권 때 너무 잘못이 많았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색소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독일이 앞장서서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디 가서도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어느 대농 같은 민구한이 폴란드 같은 데 가서 무릎 꿇고서 말이죠.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잘못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든지 배상할 수 있는 건 다 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원수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아데나워 수상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이죠. 다시는 우리 안 그릴 거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잡았습니다. 그래 그 프랑스와 독일은 몇백 년 동안 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라파에서 그 두 나라가 세계를 지금은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 하는 그것을 이기적인 판단에서 해가지고서는 전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개인 생활도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원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생겨도 용서해주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좀 누구에게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내가 그 쓴 글인데 그 민구안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살다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세상 떠난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갔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드리는 마음이 무엇이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구안이 하느님,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먼저 간 저분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잘못을 용서하시고 먼저 내 부끄러움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서로 용서해 주시고요.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분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분 내 마음이 편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며칠 전에 어디 갔더니 그 가연을 끝내고 났더니 100세가 좀 넘으니까 말이죠. 선생님 100세 넘도록 사신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친구 가운데 여자들은 좀 더 많습니다. 오래 사니까요. 남자들 가운데 집 가운데 7명이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100세를 넘었는데 내가 다 지나놓고 보니까 민구안이 그 7사람이 꼭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민구안이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 7사람 쭉 보면요. 욕심 없이 살았어요. 명예욕이나 그러니까 소유욕이 오면 내가 남의 걸 빼앗아놨고 내가 잘 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100살 넘은 사람 7명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남이 욕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상하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아버지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도 그랬죠. 원수를 먼저 사랑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생긴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독일은 국가 민족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할아버지가 가진 생각 가운데 잘못된 건 뭔가 과거가 더 소중하고 미래를 생각 못한 겁니다. 모든 건 과거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 있는데, 미래를 위하게 되면 과거는 없어지는 법인데, 없어져야 할 과거를 위해서 살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건 다 현재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을 살지 어제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야 하고 오늘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연장이 아니고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장래를 위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는 버리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냐 하게 되면 과거가 소중하지 미래야 뭐 상관 난 모르겠다 말이죠. 아들과 손주는 사랑을 하면서도 그건 난 모르겠고,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집안하고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된다. 과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키는 사람은 다 불행해집니다. 과거를 해결하는 건 전부 미래가 해결합니다. 나도 오늘까지 쭉 삶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미래를 위해서 고치는 거지. 미래를 고치면 과거가 없어지고요. 과거에 잘못된 걸 그대로 지키게 되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는 더 좋은 미래를 찾는 사람이 과거의 잘못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그런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저렇게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몇십 년 동안 일기를 쓰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밤에 자기 전에 꼭 일기를 쓰게 됐네요. 일기를 쓰게 되면 재작년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재작년에 내가 참 생각을 잘못했구나.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말이죠. 생각을 바꿔야겠다. 달라져집니다. 작년 걸 보고서는 맹구하니 작년은 내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생각을 했네. 내가 내 인생에도 떨어지면 안 될 테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를 쓰는 동안에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내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잘 됐다. 그렇게 봐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오늘까지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이제 강연도 좀 많이 합니다. 강연도 많이 하는데 내 제자들이 이제 뭐 방송국을 통해서나 뭐 이제 많이 얘기 듣습니다. 또 내 쓴 글도 내 제자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뭔가니 우리 교수님은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보다도 지금 강의는 더 좋다고. 그때 대학에서 강의 들을 때는 그런 거 못 듣는데 지금은 듣는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건 뭔가니 과거보다는 미래.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니 아버지보다는 아들, 아들보다는 손주입니다. 그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점점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집안이거든요. 그렇게 못 되면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미래입니다. 이건 좀 뭐 특별히 누구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나는 우리나라에 가만 보면 우리 대통령이 이제 나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정도로 다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대통령 아드님들은 다 그렇게 못됐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 어느 대통령 아드님이나 어느 대통령 아드님이나 쭉 보면 다 아버지만 못해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나마 대통령이 나라 일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너무 명예욕이 강했거나 권력욕이 강했거나 너무 그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배운 거에 그 욕심 배우지 않았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내 교수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교수 친구의 아들들은 가만 보면 교수님과보다 다 훌륭해졌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교수는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너무 욕심을 안 가져야겠다. 명예욕에는 너무 욕심 안 가져야겠다. 그리고 가만 보면 욕심 많았던 사람의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민관이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요.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긴 얘기를 짧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쓰고 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 무슨 뜻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요새 꼰대라는 말 많이 있죠. 1년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새 꼰대라고 많이 쓰거든요. 난 처음에 저 꼰대가 뭔가 그 생각에 가만 이제 뉴스 같은 데 들어보니까 내 밑에 사람, 내 부하를 괴롭히는 상사, 그걸 꼰대라 그러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요새 20, 30대 세대들이 전부 직장에서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욕하는 게 민관이 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 기성세대 사람들도 뭐라는 거 아니 꼰대는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한 가지 생각에 굳어서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도자가 되질 못해요. 그 생각에 믿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그걸 바꿀 줄을 몰라요. 그게 답답하니까 아마 후배들이 꼰대라고 그러는가 봐요. 꼰대라고 봐죠. 그런가 봐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야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30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에 없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국에서도 30대까지는 관계이 별로 없어요. 40대부터는 대통령 다 뭐 되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저 야당 지금 대표가 30대인데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렇게 쭉 보는데요. 가만 보니까요. 좋아요. 뭐 좋냐면 생각이 굳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을 믿고 아니고 한 가지 믿게 되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서는요. 다른 사람은 용납을 못해요. 나하고 다른 건 넌 다 잘못됐다고 보지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 이제 대학의 교수회의가 모이게 되면요. 나 같은 이제 원로 교수도 있고 이제 부교수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시간 전입 강사도 있고 그래요. 같이 교수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같이 교수회의 하게 되면 다 똑같이 발언해요. 또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60대 교수도 있고 30대 교수도 있는데 40대 교수가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로 교수들이 다 칭찬해줘요. 우리 못하는 거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직장에 가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나이 차이가 없이 살아요. 같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처음 된 사람이나 10년 전에 된 사람이나 발언권이 꼭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관이 누구든지 권리가 있는 곳에는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데서는 권리가 있는 줄 아니까 넌 젊었으니까 안 된다. 그게 없어요. 당신은 늙었으니까 안 됐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 민관이 꼭 같은 국회의원이면 꼭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어디 기관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제 한번 그 놀란 것은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은 우리 교회에 헌금하죠. 그게 아니고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를 받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국가가 소유하거든요. 국가가 소유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가고 그런데요.
그 종교 세금이 돌아오면 대체 독일에서 어떤 거하니 애국의 원조를 줘요. 기독교 국가는 후진 국가 이제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래됐네요. 우리 연세대학교 그 이우주 교수님이 총장 때입니다. 참 오래됐네요. 그 총장 때 무슨 소식이 왔는고 하니 동료가 독일에서 그 종교 세금을 후진 국가에 주는데 기독교 기관에 우선적으로 준다고 그런다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공과대학 건물을 이제 3층까지 올라가고 2층도 올라가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올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 좀 원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좀 달라고 원조 신청을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독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세대학교와 다른 기관별 7기관을 이제 쭉 조사를 해보고서 한국에 이제 얼마 그 종교 세금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이나 이제 모두가 등관이 우리 연세대학교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00만 불을 시청했어요. 그러면 그때 200만 불 큰 돈이죠. 그걸 좀 도와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이제 책임자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니까 이제 그건 독일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독일어 교수가 있어요. 독일어 동문학과 이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어떤 거니 나한테 오더니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총장이 나보고 독일에서 오는 사람 통역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역을 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좀 총장님 도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독일에서 왔는데요. 책임자가 왔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봤으니까 직접 했는데 50대쯤 된 여자분인데요. 옷도 허술하니 입고 오고요.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뭐 얻으러 온 사람 같아요. 와서는 택시도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요. 머무는 것은 우이동의 아카데미 하우스에 머물고요. 그 나도 두세 번 만났어요.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저런 여자가 와서 이렇게 책임자가 될 수 있나 그랬어요. 우리 총장도 그 여자 만나보고 나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동문과 교수, 통역하는 교수하고 뭐라 했는 거 아니 나하고 함께 독일 가서 그 윗사람들한테 좀 설명하자고 그래야 되지 저 여자 가지고 해야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문과 교수는 또 뭐라 했는 거 아니 책임자가 여기 왔는데 그 책임자가 허락해야 가지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고 말이죠. 책임자한테 맡겨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와서 아마 2달 반 동안 있었을 거예요. 다 쭉 다녀봤어요. 다 다녀보더니 연세대학교 통역을 통해서 총장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연세대학교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갔다고요. 가니까 우리 총장이 그 통역하던 교수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나하고 우리 독일 가서 당신 한 학기 공부 뭐 강의하는 좋으니까 윗사람들한테 좀 교섭하고 말이죠. 어떻게든 좀 이번에 좀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동문과 교수에게 민구하니 그 책임자가 와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기다려야지 우리가 가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책임자가 없는데 어떻게 왔을 때 얘기했는데 다 되지 않냐 기다리죠. 그래서 어떡할까 기다릴까 그래요. 근데 우리 총장이 나보고도 그래요. 김새 그 여자분 몇 번 만났죠. 그래서 난 다른 일 때문에 만났다고 그랬더니 우리 내가 독일 좀 가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가서 교섭해야겠지 그래요. 그래서 난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통역하는 분이 독일에서 20년이나 살아서 더 잘하니까 그분 하라는 대로 하자고 말이죠. 좀 더 기다려볼까? 기다려보자고.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시청한 200만 불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총장이 와서 사인만 하고 가라고 말이죠. 우리 총장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야, 이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이죠. 나보고 그래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사인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와서 은관이 200만 불 주는 거 다 결정해가지고서 준비됐으니까 이제 와서 사인만 하라고 말이죠. 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거 보고서 뭐 느꼈는고 하니, 이게 선진국가라고 하는 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은 어느 사회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나이 많다, 나이 적다, 나는 어른이다, 너는 후배다, 그게 없거든요. 똑같은 권리가 의무가 있는데 우리 거의 없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꼰대가 생기는 거예요. 꼰대라고 말해서 나는 그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나 혼자 속을 도민고 하니 나도 100세가 됐으니까 나 사회에서 꼰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말이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젊은 분이 이제 야당 대표가 됐다 하는 거 보고서 나도 걱정했거든요. 어떨까 하는데 상식이 통해요. 어른들보다 상식이 통해요. 왜냐하면 다 받아들이고 또 자기 의견 얘기하고 더 좋은 걸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요. 그래서 우리 늙은 세대들이 좀 빨리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깔려있는 게 민구안이 내 생각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이제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이 걱정을 제일 다른 데는 민구안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우리 정치를 쭉 하고요. 대통령이 중심이 되니까 이제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하거든요. 근데 청와대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 운동권이에요. 지금 운동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청와대 중심으로서 쭉 일하는데 운동권 사람들이 뭔가 아니? 고정관념.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그 과거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게 되면 150년 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생길 때의 그 경제관, 그걸 그대로 와서 실시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한국 경제는 잔뜩 올라가서 지금 이만큼 국제 경제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쓸 때는 민구안이 100년 전에 소련이 했던 거, 100년 전에 중국이 했던 거, 80년 전에 김일성이 했던 경제 정책 그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올라가 있고 정책은 낮아지고 하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온통 지금 병든 거죠. 올라가질 못한 거죠.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너무 과거에 매달려서 잘못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경제 정책 쓸 때에 청와대가 제일 먼저 한 게 민구안이 아마 여러분도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민구안이 파리바게뜨 과자점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나 있죠. 그 파리바게뜨의 지점에서 일하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해놓고 보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3사람이 있는데 다 정규직으로 올려주게 되면 수입이 없어요. 그 월급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이제 우리 신촌에 사는데요. 신촌에 보면 그때 식당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제일 가본 데가 어떤 거니 포항인데요. 포항에 가게 되면 포항 제철에서 만든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강연을 갔으니까 머물고서 이제 아침에 조반을 먹으러 호텔에 들어갔는데 사람은 북적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일하느라고 도무지 식당에 종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민구안이 다 정규직으로 올려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도 없이 하고 요리사 한 사람하고는 그 주인 아주머니 2사람이라니까요. 다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직장 잃어버렸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왜 썼는가 가만 보게 되면 먼저 썼으니까 그래요. 먼저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게 민구안이 내가 25살 났을 때 해방이 되는데, 지난번 얘기했죠. 해방이 되는데 그때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냐 할 때에 첫째가 친일파 숙청이에요. 두 번째가 민구안이 국토, 나라, 이거 전부 정부가 가지지 개인이 못 가져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게 되면 개인 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건 다 나라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구안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토를 준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농토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농사 지어 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면 배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는 게 민구안이 모든 기업은 나라가 경영하지 개인이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현대그룹, 삼성그룹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전부 국가가 하지 개인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황장엽씨라고 있죠. 그 북한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왔을 때 내가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둘이 얘기할 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민구안이 김새우 언제 올라뵀냐 그래요. 그 47년에 여름에 했다고 그랬더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김생님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때 왔으니까 괜찮았는데 저를 못했습니다. 거기 남아서 쭉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랜들의 곡tuk같이 가서니까 내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여기 왔다고 말이죠.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와서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민구안이 북한은 기회만 있어서 통일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전쟁한다고. 지금 그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이 있으니까 전쟁을 못하지, 한미동맹만 없어서 미국이 없으면 이길 수만 있으면 전쟁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 근데 두 번째 민구안이 김새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북한은 지금 어린애들이 평양을 제약은 먹을 거이 없습니다. 다 영양 부족이고 참 불쌍하게 자랍니다. 저 애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사람 굿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못 먹고 살아서 사람 굿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가서 좀 도움을 주고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탈북해 왔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황해도가 제일 쌀 많이 나는 땅입니다. 평안남도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농사 많은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쌀 가지고서 다 먹고 일본까지 보냈거든요. 일본에서 황해도 쌀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일본 왕실에서도 그거 갖다 먹었거든요. 그 일제시대에는 거기서 나는 쌀을 일본까지 보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고파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황장엽씨 얘기하면 민구안이 말이야 좋죠. 다 농토는 지주가 가지지 못하고 농사지선을 보냈는데 농사 지어가지고서는 전부 나라에 바쳐야 합니다. 그는 배급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랬는가? 따라 바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나 열심히 일해봤댔자 나한테 도움되는 것 그러니까 일 안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농사지는 땅에 너희 뜰 안에 심는 건 너희가 먹어라 말이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계민구안이 장마당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래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제도가 바뀌어졌거든요. 그 내가 생각해도 민구안이 그렇게 곡식이 남아돌던 곡식이 정권이 잘못되게 되니까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중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좀 다른 일 때문에 중국에 자주 이제 연변이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깨끗하고 보기 좋은 아파트는 전부 개인이 가진 겁니다. 노조라고 뭐 창문이 깨져도 놀쪽 갖다 붙인 건 전부 나라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빌려준 거, 그건 가서 사는 사람들이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나라 집인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하고선 창문이 깨져도 그냥 둬두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내 집이라고 가진 사람들은 민구안이 열심히 고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 소유, 이제 먹고 사는 것과 자녀 교육하는 기본은 자기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고 해야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중국도 말이죠. 지금 시진핑이 다시 시작해서 이제 모택동 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모택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경제관을 우리가 지금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고민하고 애쓰다가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현대그룹이다, 삼성그룹이다가 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방향 바꿔서 기업하고 손을 잡아야겠다 말이죠. 왜?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 들여와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평균하게 나면 다 같이 가난해지거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들여 와야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뭐라 하는 거니 그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 말이죠. 우린 농사만 지어 먹고서는 과거와 같이 살아가지고서는 절대로 부자 나라가 못 되니까 수출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포철 만들고 현대 뭐 이제 그릇다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경제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과거 정책을 지금까지 쓰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52시간 노력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옳으냐 옳지 못하냐 하는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옳다 그렇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생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52시간 더 일해도 좋고요. 또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2시간까지 일하고 월급 받는 공장이 생기면 또 공장 자체 커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고 집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미안합니다. 이 주택 문제가 지금 그런데요. 이 주택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나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끝까지 해결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집만 가져야지 2개 이상 가진 건 죄악이다, 잘못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집 장사를 하게 되면요. 나는 내 집에 살고요. 10개를 가지면 9개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돈 받는 거고요. 또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전세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맡겨 놓으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 가보면 집 가지고 고민하는 게 없어요. 내 아들이 독일에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보게 되면요. 대학원 학생으로 있는데 결혼을 했댔으니까요. 대학원 학생인데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 내가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줬다고. 아니 나라에서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지금 독일에는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빈집 다 이렇게 거둬준다고 말이죠. 그걸 왜 그러냐면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남았더라요. 일본도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일본도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집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집이 남아도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이게 다 시장 그 자체가 해결하는데 이걸 넌 요렇게 해라, 넌 요렇게 해라, 넌 요렇게 해라 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민구안이 우리 정치가들이 미래를 보고 선진국가를 보고 정책을 세워야지 100년 전의 정책을 지금 그대로 세우려고 하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청와대 사람들이 한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런 거 하고 있느냐? 52시간 이렇게 근로제도 바꾸고 최저임금이 오려고 이거 가지고 자꾸 왜 경제를 가지고 그러냐? 옆에서 많이 보러 들여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뭐라 그런 거 아니? 이거 다 과거 정부가 해야 할 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지 나 같은 사람이 듣게 되면 이상한 얘기를 듣죠. 이건 다 과거 정부가 해야 할 걸 우리가 한다는 건 민구안이 중국이 그렇게 했고 소련이 그렇게 했고 북한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 말이거든요. 그건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야 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히려 더 뒀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민구안이 원상복구락도 해야겠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빚진 게 너무 많거든요. 나라빚 때문에 너무 많이 빚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잘못되기 전에 경제를 바로잡아야겠다. 그건 누구 책임이면 우리 책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이 별로 걱정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걱정하는데요.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잘못된 종교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불교, 우리 기독교 보니까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계를 다 다녀보게 되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도가 그렇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인도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평균 이제 경제 수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인도가 평균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살려고 하면 앞으로 50년이 가지고는 안 될 거다. 정말 가난하고 고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가만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62년에 인도에 갔을 땐 델리시가 이제 수도인데요. 우리 서울대 거기 갔을 때는요. 길에 소떼들이 우글우글 다녀두고요. 소똥 싸고 그래도요. 다 걷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섬기는 건 소입니다. 소가 우리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 버스가 지나가더라도요. 소떼가 지나가게 되면 다 멎어서 지나간 다음에야 지나가고 그랬을 정도입니다. 근데 10년 있다가 72년에 갔더니요. 델리시에 소가 다 쫓겨났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종교관 가지고서는요. 인도가 어렵습니다. 그 72년에 갔을 때 이제 내가 인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뭔가니 우리가 제일 먼저의 목적은 파키스탄보다 잘 사는 거라고. 그 다음 목적은 중국보다도 중국과 같아지는 거라고. 그 말을 뭔가니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50년쯤 지나게 되면 우리가 파키스탄보다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또 한 50년쯤 지나게 되면 중국과 같아질 거라고 그 얘기거든요. 현재 거기에 깔려있는 건 그 사람들의 종교관입니다. 일을 사랑하지 않고요. 모든 걸 생각만 가지고 편안하면 되지 인간의 과학의 가치라든지 그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참 종교가 큰 문제다 그 걱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은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중동 지방에 가봅니다. 중동 지방에 가보면 지금 100년 가까이 내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맹관이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거 이제 뭐 과거에 몇백 년 동안 싸우는데 아직도 한 200년 더 싸울 겁니다. 그 싸우느라고 나라가 발전을 못합니다. 항상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누군지 아세요? 이건 우리 오해하면 안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구약을 믿고 삽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은 무관히 코란경을 믿고 삽니다. 근데 그 구약하고 코란경하고 읽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구약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구약 가지고서는 못 삽니다. 근데 그 구약을 가지고서 원수 갚으라 바로 그거죠. 코란경이 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싸움 때문에 지금 역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뭐라고 하니, 공산주의는 100년을 못 간다고. 그건 100년을 못 가니까 그건 해결되는데, 종교 싸움은 앞으로도 200년은 더 간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불행은 더 간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상하잖아요. 뭐 코란경을 믿는 사람들 이제 누구 죽이잖아요. 총살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알라신을 위해서 죽이게 되면 곧 내가 죽이고선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천당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쉬어야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말씀드린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까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키워줬습니다. 근데 한 4, 50년 전부터는 기독교가 나라를 더 키워주는지 사회가 더 많이 성장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사회학자들 있잖아요. 사회학자들 보고서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서울대학에 내 조금 후배가 됩니다만 유명한 정치에 좀 많이 관여했던 분입니다.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논문 보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영락교회가 3, 40년 전까지는 모든 교인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부터는 국민을 키워주지 못하고 국민을 교회가 성장을 늦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회가 나라를, 종교를 걱정하게 된다고. 이제 우리 종교계 학자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근데 나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었고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 걱정합니다. 하나는 1972년에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2번째 했는데요. 그때 한 목적은 내가 뭐 기독교 관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좀 보자 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에 가서 보고요, 중동 지방도 가보고요, 또 기독교 사회도 쭉 가봤는데요. 제일 뚜렷한 건 민관이 모든 구라파에 가보게 되면 교회가 자꾸 없어집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가본 거 민관이 덴마크에 가면 코펜하겐에 있는데요. 그 이제 킬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잘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목사님 월급을 주니까 목사님이 한 5번쯤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보러 온 사람은 30명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출입구만 봅니다. 좀 더 오나 안 오나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런던에 가서 예배를 보게 되는데요. 주택가에 호텔을 머물렀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내 아내하고 같이 갔으니까 내 아내 보고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나가서 관광하고 돌아다니는 이제 관광하고 일요일은 예배 보러 가야 할 테니까 내일 예배 보러 갈 교회부터 먼저 정해놓고 관광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인데 예배당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요, 주일날은 예배를 안, 낮에 예배를 안 보고요, 일요일 밤에 예배를 봐요. 낮 예배가 없어요. 그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관이가 하다가 저녁 예배 가자고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보러 가는데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한 30여 명 모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오늘로서 우리 예배당이 문 닫고 다음 주일부터는 옆에 교회하고 합해서 그 교회로 가라고, 그 교회에서 같이 가자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 전 문 닫느냐 하니까 문 닫는다고. 왜 닫느냐 그랬더니 교인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저쪽 교회하고 합해서 글로 모인다고 말이죠. 근데 그 교회도 또 문 닫을 정도거든요. 그게 교회가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화란 가보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문 닫았어요. 한 5, 6년 전에. 한 6, 7년 되네요. 왜요? 모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넘어 예배당에, 그러니까 이쪽은 도서관을 만들고요, 이쪽은 문화시설을 만들고요, 이쪽은 또 다른 것 만들고요. 그래 없었어요. 천주교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유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이제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아, 이젠 기독교도 끝나는가 보다. 아, 기독교도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달라요. 그러면 거 아니? 교회는 없어져도요, 사회 사람들의 생활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천주교가 사실 신부님들한테도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민구하니,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성장하려고 하면 기독교 정신을 차지하지 교회를 위한 교회는 아니라고. 그러면 문 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통하진 않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내가 내 고백을 합니다. 요새 뭐 천주교도 가고요, 개신교도 가게 되면 목사님들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중학교 4학년, 5학년쯤 돼서 깨달은 건 민구하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이 가진 신앙이 목사님들 신앙보다는 훌륭했다고 느꼈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받으니까 교회 목사님의 신앙이 가장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 설교를 들어보고 고당 조만식 선생의 애국심을 알고 나니까 아, 신앙은 저런 거로구나 말이죠. 더 높아졌구나 말이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쭉 보니까 뭐고 하니, 우리 교회가 교회 목적을 가지게 되면 사회에 도움을 못 줍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뭐고 하니, 자꾸 고민하다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자꾸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하나 나타나는데, 이건 내가 중학교 5학년 때쯤 느낀 겁니다. 이상하다. 교회 가게 되면 모든 목사님이 그저 교회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걱정 안 하셨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 걱정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걱정만 하는데 왜 그러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 걱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걱정했지 교회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목적인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가?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 교회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느끼시는 분은 느낄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싫어한 게 민구하니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버려야 새로운 생명의 신앙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게 되면 무엇에 해당하느냐? 교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전부 교리인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를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좀 이상합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안식교 있죠? 안식교냐 아니냐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싸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 싸움하는지 모르겠다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무슨 문제라고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싸우거든요. 옛날 내가 대구에 갔을 때 한 학생들이 나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나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뭐 어차피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 천당 가기로 예정했으면 천당 가는 건데 왜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겁니까? 그래요. 그 내가 그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그런 설교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애들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할 얘기도 아니고 신학자가 할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런 건 그 기독교가 아니다 말이죠. 전부 지금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지금 사회는 인권 문제 얘기하잖아요. 인권 문제 얘기하는데요. 거의 인권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책임, 그거 가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너무 얘기가 첫 시간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선 한 10분 쉬겠습니다. 한 번 내 방에 두 학생이 왔습니다. 한 학생이 왔는데 한 학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온 학생이 선생님 저 뭐 좀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보고서 내 친구가 나보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걔는 또 영락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가 또 이 학생을 보고서 너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난 교회 갈까 하다가도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래요. 사람의 목적이 있으면 내게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 왜 하나님께 있냐고 말이야. 사람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으면 있고 없는 거지. 그 왜 하나님께 있는 거냐고 말이야.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내가 또 이 학생을 보고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뭐 항상 그러니까 나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닌데 너희 둘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목적을 내게 두고 사니까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모든 사회가 병들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인간굿을 한다고. 그것밖에 갈 길이 없다고. 그걸 내가 나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인간의 목적이 생기는 거고 그걸 거부하니까 허무주의가 되고 운명론자가 되니까 목적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철학과 교수니까 하는 얘기인데 철학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결을 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답게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전에 제가 아마 다른 기회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난 종교 얘기 오늘 비로소 하지 많이 안 하니까 그러는데요. 만약에 석가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한 조계종의 스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석가님을 모시고서 석가님 오셨는데요. 우리 불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도 다 다니면서 보내주고요. 뭐 다 보여드렸습니다. 석가님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석가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서 가난한 신도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절간지라고 그랬냐고. 다르면 다 괜찮은데 어디 가든지 내 모습으로 불상 만들고 있는데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갈 데가 없다고. 석가님 나보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석가님 우리나라에 원불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십시다. 거기는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원만 하나 석가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병들면 의사가 고쳐주는 걸로 알지 부처님한테 가서 비는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살지 교육을 못 받으면 신앙을 못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때는 석가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옳다고. 그건 옳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00년 전에 벌써 먼저 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한다 하는 것은 100년 떨어진 거라고. 석가님이 그러실 거래요. 그러면 불교가 지금까지 불교에서 거듭나야 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목적이고 교리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보다는 민족과 국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교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모든 민족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 할아버지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좀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할 줄 알고 말이죠. 우리 요새 여성가족부를 없애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 만들었는데 왜 또 없애하자고 그러나 그러게 돼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만들 때는 남녀 평등하게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녀 평등하게 만들자 하는 게 아니고 왜 만드는 거 아니?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여자들 보고서 우리 투표해달라 그거거든요. 여자들의 투표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말자 말이야. 그런 건 하지 말고 정말 권력 있는 힘 있는 여성들이 앞서게 됩니다. 요새 미국에서도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말하면 청와대죠. 백악관에서 일하는 직원 지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건 경쟁에서 앞선 거예요. 근데 나도요, 미안합니다. 내 생각에는 한 10년, 20년쯤 지나게 되면요, 여성들이 다 앞설 것 같아요. 모든 점에서 앞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눌려 살던 사람들이 한 번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유능한 여성들이 있으면 되는 거지. 여성가족부 했으니까 투표해달라. 그건 또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생각을 좀 다른 바꾸고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100살이 넘으니까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만큼도 못한 생각까지는 어떡하나. 나 같은 사람도 있어서 우리도 저런 늙은이가 돼야겠다 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좀 새로워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그 할아버지와 같아서 아버지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늙은이가 되지 말고 항상 민족과 국가에 희망을 주는 역사의 주인공이 좀 돼야겠어요. 그걸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10분 쉰 다음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고맙습니다.